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로마 장군 폼페이오 이후스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론과 폼페이오스의 일파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루비콘강을 건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결단을 내리며 한 마리 당대까지 유명한 자주 회자당을 합니다. 쿠데타 소식을 전한 폼페이오스는 처음에 북상에서 카이사르와 이탈리아에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스는 본인은 카파에 2개의 군단을 배치시킨 후 노마시 인근에서 징집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올라온 의원들에게 각각 대대를 이끌어 울칸강 인근을 수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폼페이오스의 계획은 시행하자마자 난관에 붙였습니다. 이 대열 지문들이 모두 카이사르군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과 50년 전에 벌어졌던 동맹시 전쟁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대열 지문들은 고작 50여 년 전까지 얕은 시민권자에다가 동맹시 전쟁에서 패하고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전쟁을 치러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 결과 로마 시민권을 얻기는 했지만 로마 전체의 35개 선거구 중 겨우 4개만을 배정받았습니다. 올라온 팔을 행한 감정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의 획득을 주장했던 민중파의 마지막 거두인 카이사르가 남을 하니 계속 차별을 받았던 이탈리아 도시민들은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지지를 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로마에 속해 있던 시민들조차 카이사르를 지지했습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올라하자 언론이 카이사르에게 노골적인 적대의 생각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본토보다 더 큰 갈리아를 통째로 로마의 영역으로 만든 전쟁에 대한 터무니없는 대우는 로마 시민들을 적잖이 실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에게 등을 돌리도록 늘기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북쪽의 주들은 폼페이오스 쪽의 군대는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점점 병력이 감소하는 기현상에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계속 탈량하거나 항복하면서 군단이 공정을 부려야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민심이 극히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폼페이오스는 결국 브랜디 싸움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를 탈출하였습니다. 폼페이오스로서는 당장 동맹시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매수한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맹시들이 이탈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카이사르의 군대가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폼페이오스의 크나큰 실정은 계속 카이사르를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온 파이 폼페이오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갈리아에서 무려 8년이나 실전을 겪으며 일당백의 용사 집단이 된 카이사르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폼페이오스의 쪽에서도 미리미리 최정의 군단을 준비해두고 이탈리아 본토에서 결전을 벌인 것이 최선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미리 소집해둔 이탈리아 군단을 그리스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폼페이오스는 군단을 미리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정예의 병력은 그대로 카이사르에게 흡수되었습니다. 당시 날짜를 보면 폼페이오스와 언론의 쪽에서 카이사르에게 최종 봉군을 선포한 것이 1월이었습니다. 선거는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공지에 몰리면 정지하는 최고의 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군단 병력을 모집해 로마의 방어를 해두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 도에서 일부 언론들이 우선 군단 병력을 모집하여 로마의 주된 식견 후 최종 공국의 선포 시기에 논의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스는 이를 복사하고 바로 최종 공고부터 선포한 뒤 군장군과 군단 병력을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후가 가득 바뀐 판단으로 인해 군단병은 모이지 못했고 폼페이오스군은 와해되었습니다. 군장군 역시 카이사르에게 곧선에 나갔습니다. 훗날 카톤은 시찰을 전하면서 집니다. 안 내놓고 천재 최종 공을 선포한 폼페이오스에게 바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폼페이오스가 언론의 명분을 등에 얻고 싸울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카라쿠스 행정의 계약 이후로
언론과 실제 군약을 부담하는 평명 및 기사 기획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권고하고 헌민관이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시에는 내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칼을 사이에 언론 양측이 군대를 예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이상 언론은 군의 개혁과 명맥이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정통성과 명분에 기대봤자 병사가 모를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함께 반배우스가 이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급하게 시민군을 신비의 방어전을 펼치면서 이탈리아 외부에 있는 반배우스의 군단이 소화될까지 버틴다는 전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균 방어전을 할지라도 장기간 원점으로 단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를 상대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끄는 군대는 사실상 카이사르의 정예의 사백이라는 사병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예의 사병들이 가공할 전투를 이미 폼베우스도 술라와 2차 로마 신군을 함께 했을 적에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폼베우스에게도 다수의 사병 집단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의 외부 식민자 주도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 및 교통 수지로서 이들을 필요한 기한의 긴급히 수집행위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맹시를 매수하는 방법 역시 해당 지역의 권력층을 매수한다는 소리이므로 정작 필요한 군사력으로 일절 밀주였습니다. 무엇보다 술라의 손으로 잔혹한 일을 겪은 이들이 술라 파였던 폼베우스보다 마리우스 파였던 가르세를 지지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폼베우스 자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폼베우스가 언론의 명분에 의지하여 이탈리아 군대에서 싸운다 한들 카이사르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병력이 모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폼베우스의 최종 권고를 선포하고 나서 움직여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모양이지만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라틴 동맹 시들은 상당수가 빠르게 이탈해버렸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고 최종 권고 선포를 해버린 탓에 민심이 흔들릴 것이 주요 실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병력을 모을 수 없는 이탈리아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맹 시들의 시민들의 이탈이 이토록 빨랐던 이유는 폼베우스의 최종 권고 선포부터가 명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맹시 입장에서는 그저 파벌 싸움의 결과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폼베우스의 파벌이 최근 고무 이유로 삼은 것은 카이사르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로마에 입성하여 집정관 선거에서 입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을 얻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당시에는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했습니다. 폼페우스 포인유차 크라수스와 함께 군단명을 끌고 와서 로마 언론을 협박해 집정관직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데다가 본인마저 신경 쓰지 않았던 규정이었습니다. 카이사의 총독 임기가 끝날 무렵 난데없이 끄집어내는 끄집어내서는 이것을 어겼으니 역적 운운했으니 의도가 뻔히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유로 삼은 최저 선고였으니 정당성이 느껴질 턱이 없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카이사가 총독 임기 안에 갈리아를 통째로 흡수하는 기적같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명성이 할로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업적을 세운 전쟁 영웅을 역적으로 치고하여 토사구팽했으니 민심이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최종 권고의 유일합시고 내민 규정마저 너무나도 유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파벌 싸움의 결과를 기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폼페우스의 언론의 편을 들기는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리수가 많았으니 굳이 폼페우스가 감행한 것을 보면 그의 정치적 색깔은 쉽게는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어쨌든 폼페우스의 실수 덕분에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에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심을 손에 넣었으나 카이사르의 군사적 기반은 여전히 폼페우스보다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폼페우스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폼페우스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장점은 지중해를 누비며 자연스럽게 육성된 강변 해군력과 그를 통해 얻어지는 우란 보급선이었습니다.
폼페오스는 무력을 없애고 적을 제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기본이 충실한 타입이었습니다. 보급선의 활약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런 해적을 설득하던 시절부터 그가 꾸준히 강조하던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폼페오스의 강점은 전쟁 초기에는 데라키온 공관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쟁을 빠르게 끝내야 자신에게 이익이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5급선이 확실히 폼페우스가 과태기를 시전하며 제대로 카운터를 친 것입니다. 철저한 정보 수집으로 포위막의 약점을 파악한 폼페우스 카이사르 구단을 지킨 가장 약한 부분에 의혹의 군단과 고등 기병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띄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포위막을 뚫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카이사르가 행군 중인 폼페우스의 일개 군단을 기습하였습니다. 이때도 폼페우스는 자신의 군단병 대부분을 이끌고 획공하여 카이사르의 군을 폐쇄시킨다. 이 두 차례의 패전으로 인해 속전속결을 끝내려던 카이사르의 전쟁을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 패전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의 경적 손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수에서 배운 그의 폼페우스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스 동쪽으로 크게 오해하여 행군한 뒤 폼페우스에게 그런 보급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쳐 구축된 보급선을 흔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선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것이 카이사르는 폼페우스의 예로 보급선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수로 인해 상황이 카이사르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폼페우스가 데리고 있는 올라온 귀족들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폼페우스의 최대한 싸움을 패하면서 전쟁의 질을 끄는 것이 유리한 걸 알고 있었으나 올라온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타지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군기지에 생활하는 것이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폼페우스의 사령기지 안에 옵티마테스 파브리아 불리는 원래의 핵심 인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의 손톱 노마를 사슬해온 기득권의 중객들이었습니다. 폼페우스는 그들에게 비하면 신천자에 해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니 엄격한 규율에 지배하는 부대 생활이 그들의 생계에 맞지 않았습니다. 폼페우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명무가 정통성을 올라가는 기다리는 그 입장에서 귀족들이 요구를 거스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때 시리아를 지키던 시리아 총독이자 폼페우스의 자녀인 에텔루스 스키표가 위계 군단을 이끌고 합류하였습니다. 폼페우스도 해전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당시 카이사르 군단의 군장 상황은 처참하였습니다. 폼페우스가 계속 버티기 시전했을 경우 군량이 바닥나 식물보라도 계속 먹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폼페우스가 자유롭게 지휘하였다면 오래 제어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군단을 포기했기에 압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의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디라키움에서의 두 번의 승전으로 인해 한 번만 더 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폼페우스가 해전을 준비하게끔 내말았습니다. 병력면에서도 우시했기 때문에 폼페우스가 답답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략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해전이 파르살루스 전투입니다. 폼페우스는 좋게 말하면 기본과 정석에 충실한 지휘관답게 바꾸고 말하면 고시시가 정면에서 청들에 오르가 버티는 동안 기본으로 측면을 찌른다는 고전적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본을 보유한 상황에서 확실하고 강력한 전술을 했으나 파르살루스 평원의 넓은 7천이나 되는 기병이 진군하기를 직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카이사르는 폼페우스의 진영을 보고 그의 전술적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걸린 일대 해전에서 상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전술을 사용했음을 폼페우스의 군사적 전략에 대해 다소 의문을 품게 하였습니다. 폼페우스의 주요 군사적 성과는 스페인 정복, 동방 정복이나 지중해 해적 소탕 등의 임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기본적인 부대 운영과 튼튼한 전법으로 창창한 승리를 쌓아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해전을 벌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를 잡아 승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오히려 전임자였던 드쿨루스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파르살루스 해전에서 폼페이우스는 해전을 치른 지 20년이 넘어 대규모 군대를 지휘하는 감각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기보다는 도발에 가까웠던 해적 소탕을 지휘한 히스파니아 반란지라면 동방진물도 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참전하기 전 이미 메텔루스, 퓨스나 드쿨루스 같은 전임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는 점입니다. 비록 군사적 전략이라는 것이 반드시 야전 지휘의 우수함으로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전략을 세워놓고 자신에게 유일한 조건을 하나 쌓아가면서 승리로 나가는 것 역시 뛰어난 군략가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이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히스파니아에서 그랬고 다키아에서도 그랬고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특히 스페인에게 세르토리우스의 본련 대결에서는 양측이 군단을 이끌고 벌여진 회전에서 세르토리우스에게 연패를 당하는 군사적 전익이 구성일 하나 천재적 전술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납니다.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자기 군단의 기병 전역이 일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강을 좌측에 두고 병력을 포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폼페이우스의 기병대가 누릴 수 있는 곳은 카이사르의 군단의 우측뿐이었습니다. 이 우측의 방어를 위해서 카이사르는 군단의 최정예 보병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이사르는 젊은 병사들 2,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기병의 뒤에 타고 싸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폼페이우스 군 기병에게 돌을 던지는 식으로 유인하였습니다. 폼페이우스 측 기병들이 접근하자 미리 처치를 해두었던 보병대가 폼페이우스의 기병부대가 충분한 돌고 속도를 확보하기 전에 전면에 뛰어들어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참으로 기병이 얼굴을 향해 질렀습니다. 경험 부족의 다수의 비적으로 구성된 폼페이우스의 기병부대는 카이사르의 보병 공격에 급속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폼페이우스의 7층 기병 전력은 한번 돌격이 저지되자 후방에서 지키라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총사령관이 폼페이우스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놓치지 않고 카이사르 군이 사흘은 바로 폼페이우스의 군이 측면을 공격하였습니다. 중앙의 보병과 힘싸움은 막상막하의 상태에서나 노마그린 편제상 정리했던 카이사르 군이 전열이 이를 이해를 대체하여 전대에 뛰어들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은 이들의 전투 기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진열이 무너지고 표식이 짙어지자 지켜보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서둘러 군을 진영대로 철수시키고 진영을 서서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벌어진 3시간에 걸친 진영을 뜬 공무원에서 마침내 폼페이우스 군을 패자하여 폼페이우스 군은 기병 20명과 함께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상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와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전열을 가지고 있던 카이사르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